법인의 범죄 능력, 법인과 자연인 개념 알아보기. 법인과 자연인은 법적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다. 그러나 이 둘은 그 성격과 기능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법인의 개념과 특징. 법인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인격체로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민법에서 법인은 자연인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삼성전자는 배상을 해줘야 되고 다 해. 근데 형법은 생각해보면 일단 법인한테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징역도 내릴 수가 없고 감방에 가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법인은 형법에서는 자연인하고 되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법인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법적 구성체로 회사, 협회, 재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그 활동 범위와 책임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첫째, 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걸 법인격이라고 그래요. 이는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별개로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법인은 지속성을 갖는다. 이는 법인이 설립된 이후 해산되기 전까지는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인의 생애가 유한한 것과 달리 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대표자의 변동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은 목적을 위해 조직된다는 점에서 자연인과 구별된다. 법인은 특정한 사업, 목적, 공익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며 그 활동은 정관이나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쭉 넘어가고.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법인의 범죄 능력. 이거 볼게요. 법인의 범죄 능력에 대한 학설 대립에 관한 심층 분석. 법인의 범죄 능력 여부는 형법학에서 오랜 논쟁거리로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한다.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는 학설과 부정하는 학설 간의 대립은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의 본질과 법적 구속력의 범위를 규명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학설 대립.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 학설.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는 학설은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학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법인은 독립된 실체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견해다. 이 학설은 법인이 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실체성을 강조한다. 법인의 범죄는 대표자의 행위를 통해 실현되므로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이름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법인은 내부 통제를 통해 범죄 예방의 책임을 가진다. 법인이 내부 통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법인이 져야 한다는 견해다. 이는 법인의 관리 감독 및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부정하는 학설은 뭐가 있을까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학설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학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법인은 인간이 아니므로 인간과 같은 범죄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다. 이 학설은 법인이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법적 구성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 책임은 인간의 의사와 인식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은 독립된 의사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다. 법인의 행위는 결국 자연인의 행위이므로 형사 책임은 자연인이 져야 한다고 본다. 이 학설은 법인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연인의 행위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대표회사가 잘못했으니까 대표회사가 깜빵을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와 재사회화, 범죄 억제에 있으나 법인은 이러한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법인은 감옥에 수감될 수 없고 교화될 수도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충저작권은 됐고요. 자, 판례.
이 판례가 항상 지문에 1, 2, 3, 4로 나와요. 법지문은 판례가. 그래서 판례의 스타일을 눈에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 능력은 없다. 고 판시함으로써 범인에게는 범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논거에 의하면 법인은 의사와 육체가 없는 무형적 존재므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없고 법인을 처벌하면 그 효과가 범죄와 무관한 법인의 구성원에까지 미치게 되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법인은 전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범죄가 법인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 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 능력은 없는 것이며 여기 사법이라는 것은 이 사법을 말해요. 개인 간의 법률, 민법이나 상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법부 할 때 사법이 아니에요.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양벌 규정. 그런데 개인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뭐냐 이거죠. 양벌 규정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종업원, 대리인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즉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단체가 형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법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학설.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며 이는 크게 무과실 책임설과 과실 책임설로 나눌 수 있다. 무과실 책임설. 무과실 책임설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의한 위법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법인에게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로 이를 전가 책임 또는 대위 책임이라고도 한다. 이 견해는 양벌 규정을 범죄 주체와 수용 주체의 일치를 요구하는 책임 원칙의 예외로 해석한다. 이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논리적 결과로서 다수설에 해당한다. 자, 무과실 책임 있고 과실 책임 이제 쭉 넘어가고 헌법재판소 입장. 요거 익혀놓읍시다. 헌법재판소는 과실 책임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 규정으로 사법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 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 형법상 양벌 규정으로 처벌을 하니까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한 거죠. 나는 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처벌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법인도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대립은 무과실 책임설과 과실 책임설로 크게 나뉜다. 무과실 책임설은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며 법인에게 일종의 전가 책임을 인정하는 반면 과실 책임설은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 책임을 진다고 본다. 니네 회사 박 과장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회사는 박 과장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니네가 요걸 위반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법인도 처벌을 받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회사 조직에서 좀 더 강하게 종업원들을 감시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쭉 넘어가고 지능형 로봇에게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지능형 로봇의 발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능형 로봇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능형 로봇의 법적 주체성. 지능형 로봇에게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이들이 법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법적 주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능력이 필수적이다. 밑줄. 의사결정이 있고 책임이 있어야 돼요. 지능형 로봇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된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며 인간과 같은 자율적 의사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지능형 로봇에게 형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 1번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 지능형 지능형 로봇은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 법적 주체로서 인정 가능성. 일부 학자들은 지능형 로봇을 법적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는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책임의 배분. 지능형 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로봇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로봇의 제소사, 프로그래머,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책임을 명확히 배분하고 로봇의 오작동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물을 수 없다는 의견 1번. 의사결정의 기계적 성격. 지능형 로봇의 의사결정은 인간과 같은 자율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프로그램된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따른 기계적 처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주체성의 한계. 법적 주체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존재로 주로 인간과 법인에 한정된다. 지능형 로봇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로봇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인간, 즉 로봇의 제조사, 프로그래머, 사용자 등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절충적 조건을 볼 거 없고요. 체계 이론. 아까 나왔던 체계 이론 봅시다. 체계 이론은 사회과학, 생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론으로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 이론의 개념, 역사적 발전, 주요 개념 및 원리, 사회과학에서의 적용, 개념 및 정의. 체계 이론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적 접근이다. 이는 개별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형성한다고 본다. 이게 유기적이라는 표현은 생물 같다.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혀에서는 씹고 위에서는 뭐가 움직이고 소화가 돼서 나가는 게 누가 오다하지 않더라도 체계 속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로봇가 체계 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조절하면 이 로봇은 이제 도구에 불과한데 스스로가 움직이면 얘도 이제 사회 체계 속의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게 체계 이론이에요. 쭉 넘어가서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의 논리. 경계. 시스템과 환경을 구분하는 경계는 시스템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경계는 시스템 내 요소들과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한다. 니네 그 생물에서 개 같은 거 나오죠, 개. 그다음에 지구과학에서도 개, 무슨 개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는 빙빙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거야. 상호작용. 피드백은 시스템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작용하여 시스템의 행동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는 시스템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들어오면 일로 들어가고 들어오면 들어가고 이게 도니까 시스템 내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거죠.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 조직화. 시스템은 외부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구조화 기능을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는 시스템의 자율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시스템인 게 내가 사장인데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 격리부에서는 격리 일을 하고 있고 그 편집팀에서는 이걸 편집을 하고 있고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내가 다 하고 있으면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자, 사회과학에서의 체계 이론. 사회과학에서 체계이론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는 사회의 다양한 하위 시스템들, 경제, 정치, 법, 교육 등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으로 본다.
체계이론은 이러한 하위 시스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전체 사회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를 형성하는지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적 시스템 읽어볼까요? 니클라스 루마는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시스템 이론을 발전시켰다. 루마는 사회를 소통을 통해 작동하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보았으며 밑줄 소통을 통해 작동하는 자율적 시스템. 각 하위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전체 사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저 니콜라스 루만의 조인 씨. 딱 우리 책에 추측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사회를 소통을 통해 작용되는 자율적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책에 나오는 거잖아. 니콜라스 루만의 체계 이론만 따로 조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애들한테 나눠주세요. 요거만 따로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 뭐였죠? 니콜라스 루만만 한 두세 페이지로 정리해서 애들한테 나눠주자고. 그래서 체계이론은 법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도 활용된다. 법적 시스템은 법률, 규제, 사법 절차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규범과 상호작용하여 법적 질서를 형성한다. 체계이론은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다른 사회적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한다. 넘어가고 여기 읽어볼까요? 체계이론은 체계이론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 접근이다. 이는 사회과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됐고 지능형 로봇의 형법적 책임과 체계이론. 지능형 로봇의 발전과 함께 이들에 대한 형법적 책임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 체계이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체계이론의 적용. 체계이론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행위가 아닌 소통을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 이론은 사회를 다양한 자율적 체계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본다. 각각의 체계는 독자적으로 작동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한다. 이러한 체계 이론은 법적 주체성을 인간에 한정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면 법적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법적 주체성과 체계이론. 체계 이론에 따르면 법적 주체성은 인간의 존재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체계로서 독립적으로 소통하고 존재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면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여기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회 속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이에요. 체계이론이. 이는 법적 주체 자격이. 이는 법적 주체의 자격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법적 책임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능형 로봇도 자율적 사회적 체계로서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면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능형 로봇과 사회적 소통.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외부 세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지만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 체계와 접촉하고 소통하여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능형 로봇은 전통적인 행위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지능형 로봇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닌 소통에서 찾는다. 특정한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할 때 이는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능형 로봇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때 그 행위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고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면 이는 사회적 소통의 일환으로서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 그러면 지능형 로봇이 형법 책임 논의는 첫 번째 자율적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능형 로봇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체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는 법적 주체로서 지능형 로봇을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자율적 소통 능력이 있어서 맥락이 생긴다. 지능형 로봇. 두 번째, 법적 주체성 인정. 지능형 로봇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형사 책임의 근거. 체계이론은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사회 시스템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완전히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 쭉 넘어가고 형벌의 목적은 뭐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고